매일 오후 3시 동해안 수산시장에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물이 빠져 색이 바랜 주황색 구명조끼, 발목까지 올라오는 까만 장화, 그리고 손에는 빳빳한 신권 뭉치. 노인은 망설임 하나 없이 수조 앞으로 다가가 가장 크고 가장 비싼 피문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죠. 이거 10마리 주소. 마리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하루에 400만 원어치. 시장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댑니다. 저 행색에 저 돈이 어디서 났냐고. 혹시 범죄 조직이 아니냐고. 아니면 사이비 종교에 빠진 미친 노인 아니냐고. 하지만 아무도 노인의 눈을 똑바로 보지는 못했죠. 그 눈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77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약속을 품고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 구독 콕 부탁드립니다. 계신 곳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동해안의 11월은 육지보다 반박자 빠르게 겨울을 맞이하죠.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때마다 짠 바람이 시장 골목 깊숙이 파고들고 어시장 지붕 아래 매달린 노란 전구들은 그 바람에 흔들리며 쉼없이 출렁입니다. 생선 비늘 냄새, 젖은 스티로폼 냄새, 소금기 가득한 찬 공기. 오전장이 파하고 오후장이 다시 달궈지는 이 시간, 시장은 특유의 소란스러운 활기를 되찾죠. 그런데 딱 3시가 되면 시장 안쪽 연안수산의 최갑수 사장은 자기도 모르게 시계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입구 쪽에서 스적스적 장화 밑창이 콘크리트 바닥을 끄는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갑수는 자기도 모르게 시선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주황색 구명조끼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도 그 색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원래는 선명한 주황이었겠지만 바닷물에 빠지고 햇볕에 바래기를 수십 번 반복한 듯 지금은 오래된 참외 껍질 같은 빛깔이 됐죠. 조끼 앞서패는 낚싯줄로 떼운 흔적이 2군데, 어깨 부분엔 소금 자국이 하얗게 피어 있습니다. 엄칠성 노인이었습니다. 나이가 77이라고는 해도 등이 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가 지나치게 넓어서 그 낡은 조끼조차 팽팽하게 당겨질 만큼 어깨뼈가 확실했죠. 평생 바닷속을 오르내렸던 몸이라는 게 굳이 설명 없이도 느껴졌습니다. 손은 70대라고 하기엔 너무 컸고 손마디 하나하나가 굵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가게 앞 대형 수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조 안 짙은 붉은빛의 피문어들이 느릿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어른 팔뚝보다 두꺼운 다리를 한껏 뻗으며 수조 유리에 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시장 통틀어 가장 크고 그만큼 가장 비쌌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수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유리 너머 문어의 눈과 노인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가 문어가 천천히 몸을 틀었죠. 이거 10마리 주소. 갑수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10마리. 마리당 최저 30만 원, 큰 놈은 50만 원이 넘는 문어를. 이 행색의 노인이 별다른 망설임도 없이 저기 10마리요? 다 산 채로 드릴까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수가 값을 부르자 노인은 조끼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지폐가 나왔습니다. 빳빳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갓 나온 것처럼 서로 붙어 있어서 셀 때 손가락에 침이 필요할 정도의 신권이었죠. 시장 안이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건너편에서 해산물을 고르던 관광객도 슬쩍 시선을 돌렸고요. 노인은 그 시선들을 알아채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건지 그저 묵묵히 지폐를 세어 카운터에 내려놓았습니다. 갑수는 돈을 받아들면서도
손끝이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잘못된 게 없었습니다. 돈도 맞고 문어도 멀쩡히 살아있고 노인도 정신이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어제도 왔었는데 그랬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그 전날도 이 노인은 정확히 3시에 나타나서 정확히 10마리를 사서 가게 밖에 세워둔 낡은 리어카에 문어 자루를 싣고 사라졌습니다. 시장 골목을 벗어나 언덕 위쪽으로, 그쪽은 빈 어촌 가옥들이 드문드문 남아있는 이 지역 사람들이 산동네라고 부르는 곳이었죠. 갑수는 문어 자루 묶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조끼 등판에 소금 자국이 희끗희끗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 노인이 뭐라는 사람인지 갑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는 장면이 있었죠. 노인이 돈을 낼 때 지폐를 잡은 손이 아주 조금 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떠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소중한 무언가를 건네는 사람의 손이 그렇게 떨리죠. 리어카가 시장 입구를 빠져나갔습니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멀어지며 시장의 소음 속으로 섞여들었습니다. 갑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최갑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거실로 나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죠. 선반 위 형광시계가 새벽 1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잠결에 뒤를 돌아눕는 소리가 방 안에서 들렸습니다. 갑수는 물컵을 쥔 채 부엌 창문을 내다보았습니다. 겨울 동해가 밤에도 숨을 쉬는 소리가 여기까지 희미하게 닿아왔습니다. 20년 넘게 수산물을 팔다 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죠. 싱싱한 거 고르는 눈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인지 돈 없는 사람인지, 오늘 살 수 있는지 다음에 올 사람인지, 시장이라는 곳이 그렇게 사람을 읽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갑수의 눈에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장화는 다를 대로 달아서 뒤축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조끼 안에 입은 남방 셔츠는 깃이 헤어져 있었습니다. 손목에 시계도 없었고 리어카도 시장에 굴러다니는 것들 중에 가장 낡은 축이었죠. 그런 노인이 신권으로 400만 원을 냅니다. 매일. 불법 약재? 피문어는 고단백 보양식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이 먹는 이야기고 저 많은 양을 매일 산다면 어딘가에 납품하는 게 아닐까, 그것도 정식 유통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아니면 갑수는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죠. 범죄 조직이 현금 자산을 세탁하기 위해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활용한다는 기사. 현금으로 고가 수산물을 반복 구매한 뒤 중간 유통 과정에서 대금을 합법 수익처럼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갑수는 그 기사를 읽을 때 에이 설마 했지만 지금 이 상황은 딱 그 패턴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문어 판 거잖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갑수는 찜찜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갑수는 아르바이트 청년에게 가게를 맡기고 직접 노인의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멀찍이 거리를 두고 노인은 리어카를 끌며 시장 골목을 벗어나 언덕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사가 제법 있는 길이었습니다. 리어카에 문어 자루를 가득 싣고 그 길을 오르는데 노인은 허리를 숙이고 묵묵히 밀었습니다.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쥐고 한 걸음 한 걸음. 장화 밑창이 자갈길에서 미끄러질 때마다 잠깐 멈추고 다시 밀고. 갑수는 그 모습을 보며 한번 멈칫했습니다. 저 나이에 저 경사를 매일. 하지만 의심은 멈추지 않았죠. 언덕 위 갑수의 눈에 익지 않은 낡은 슬레이트 집들이 몇 채 모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어부 가족들이 살았을 집들인데 지금은 대부분 비어 있거나 방치된 곳이었습니다. 노인이 그중 한 집의 마당으로 리어카를 밀고 들어가는 게 보였죠. 갑수는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마당 안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낮고 쉰 듯한 웃음소리들이 몇 개씩 섞여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갑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범죄 조직의 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난 노인들의 그런 소리였죠. 하지만 갑수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가게로 내려오면서 내내 생각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지만 갑수에게는 또 다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있었으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에 이용된 거라면. 가게로 돌아온 갑수는 카운터 아래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구대 형사 명함이었습니다. 작년에 근처 절도 사건 때 받아뒀던 것이었죠. 갑수는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마당 안의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갑수는 잠시 손가락을 멈췄다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튿날 오후 3시 5분 동해경찰서 지구대 소속 김순경과 박순경은 시장 입구 골목 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갑수에게 그냥 확인만 해보겠다고 했지만 사실 두 사람도 신고 내용이 영 마음에 걸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현금으로 수백만 원어치 수산물을 반복 구매, 이상 행동자, 행선지 불명, 수첩에 적힌 단어들이 확실히 가볍지 않았죠. 엄노인은 정확히 3시 4분에 연안수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리어카를 가게 벽에 세우고 수조 앞에 섰습니다. 갑수는 내내 노인의 눈을 피했습니다. 평소처럼 값을 부르고 문어를 담고 자루를 건넸습니다. 신권 뭉치가 카운터를 건너갔습니다. 노인이 리어카에 자루를 싣고 시장 입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을 때 두 순경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잠깐요. 노인이 멈췄습니다. 두 눈을 들어 순경들을 보았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치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냥 조용히 리어카 손잡이에서 손을 놓고 섰죠. 신분증 확인 좀 할게요. 혹시 이 문어들 어디에 쓰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은 조끼 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엄칠성, 1947년생. 박순경이 수첩에 받아 적는 동안 김순경이 자루 쪽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자루 입구 사이로 붉은 문어 다리가 꿈틀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시장 골목이 다시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갑수는 가게 안쪽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 가게 상인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슬금슬금 시선을 모았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노인 편도 아니고 경찰 편도 아니고 그냥 지켜보는 쪽이었습니다. 노인은 순경들의 질문에 짧게만 답했습니다. 줄 데가 있소. 어디에 주시는 건가요? 아는 사람들. 성함이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리어카 발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전화기가 없소. 박순경이 시선을 올렸습니다. 전화기가 없다는 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파악이 안 됐죠. 노인의 표정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명쾌하게 해소되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희가 내용을 좀 더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요. 잠깐 지구대로 동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그 말을 듣고 한번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3시 반이 넘어가고 있었죠. 노인은 리어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루 안에서 문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산채로 실린 것들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문어가 걱정됐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는지 그건 노인만이 알겠죠. 그러다 발걸음을 뗐습니다. 리어카는 그 자리에 두고 노인은 두 순경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났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면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시장 입구를 지나치면서 노인은 고개를 돌려 한번 자신의 리어카를 바라보았습니다. 남겨진 리어카 위 자루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뜻이었죠. 노인은 다시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다시 소란스럽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가로막혀 끌려가는 동안에도 시장은 그냥 시장이었습니다. 갑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노인의 뒷모습이 골목 저 끝으로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갑수의 가슴 한쪽이 알 수 없이 무거워졌습니다. 잘한 건가? 대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동해경찰서 지구대는 시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건물에 형광등 불빛이 창밖으로 흘러나오고 입구 앞 화분은 오래전에 죽은 채로 방치되어 있었죠. 두 순경이 노인을 안으로 안내하며 대기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노인은 말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단단한 나무 의자였습니다. 엄노인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허리를 굽히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윙하는 소리를 냈고 프린터가 어딘가에서 삐하고 울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박순경이 이름과 주소를 받아 적고 있었고 김순경은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죠. 아직까지는 별다른 혐의가 없었습니다. 현금 구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고 산채로 문어를 운반하는 것도 금지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지구대 출입문이 3개 열렸습니다. 소리가 컸습니다. 경첩이 벽에 부딪히면서 탕 하는 소리가 났죠. 검은 롱코트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50쯤 됐을까요? 머리카락은 윤기나게 정돈돼 있었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잘생긴 편이었지만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어서 기분 나쁜 인상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여기 엄칠성 씨 계십니까? 목소리가 높고 빠르게 울렸습니다. 박순경이 올려다봤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조카입니다. 엄태식이라고요. 우리 삼촌이 또 사고 쳤습니까? 또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걸렸습니다. 엄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놀란 빛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태식의 눈이 잠시 흔들렸죠. 하지만 그는 곧 시선을 거두고 박순경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분이 요즘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돈을 어디다 쏟아붓는지도 몰라요. 제가 성년후견인 신청을 알아보고 있던 참이에요. 그는 빠르게 말했습니다. 말 사이에 숨쉬는 구멍이 없었습니다. 박순경이 멈칫했습니다. 저희가 확인 중이긴 한데요. 아직 혐의가. 제가 삼촌 보호자입니다. 어떤 죄목으로 여기 있는 겁니까? 태식은 의자에 앉은 노인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삼촌, 내가 뭐라 했어? 그 돈이 어디서 난 줄 알아요? 형사님, 이분이 해안가 땅을 판 보상금으로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멀쩡한 돈을 어디다 다 뿌리고 다니는 건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 기일이 언제냐?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태식이 잠깐 굳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묻는 거다.
태식의 눈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는 낮게 웃었습니다. 창피를 주려는 웃음이었죠. 형사님, 보이시죠? 이게 정상이에요? 묻는 말에 엉뚱한 소리를. 제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엄노인은 그 말을 듣고 시선을 내렸습니다. 무릎 위에 얹은 두 손을 보았습니다. 손마디 사이가 아주 살짝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노인은 고함을 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풀지도 않았죠. 그냥 가만히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다시 윙하고 울었습니다. 김순경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일단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두 분 다 잠깐 앉아서. 태식은 이미 노인 옆에 와서 서 있었습니다. 삼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괜찮아.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노인을 보는 눈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그건 조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것을 확인하러 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순경들이 자리를 정리하는 사이 태식은 바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성년 의견, 감정평가, 보상금 입금 계좌. 낮은 목소리였지만 지구대 안에 퍼졌습니다. 그 말들이 엄노인의 귀에도 닿았을 겁니다. 하지만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선이 조용히 창문 밖으로 갔습니다. 이미 어두워진 하늘. 시장 쪽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자신이 두고 온 리어카가 있겠죠. 자루 안의 문어들이 아직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인지. 노인의 눈에 잠깐 먼 빛이 스쳤습니다. 77년이라는 세월은 저렇게 조용한 얼굴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시장 쪽에서 경찰에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노인의 리어카 주변에서 실랑이가 있었다는 신고였죠. 박순경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 나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식이 벌써 재킷 단추를 잠그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죠.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앉아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고 노인은 묵묵히 뒤를 따랐습니다. 장화 밑창이 다시 바닥을 스적스적 끌며 지구대 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차가웠습니다. 11월 동해안의 밤바람이 뼈 사이를 파고드는 그런 차가움이었습니다. 노인은 주황색 조끼 앞서풀 여밀 수 없었습니다. 지퍼가 오래전에 망가져 있었으니까요. 그냥 그대로 걸었습니다. 시장 입구, 노인의 리어카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반원을 그리며 둘러서 있었죠. 서너 명의 상인들과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춘 사람들. 아무도 먼저 나서지는 않고 그렇다고 자리를 뜨지도 않는 그 어중간한 구경의 원이었습니다. 리어카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태식의 부하인지 알아서 나선 인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는 남자였는데 고급 패딩 조끼를 입고 리어카 자루를 손으로 툭툭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듯 혹은 일부러 건드리는 듯. 태식이 걸어오는 걸 보더니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이 리어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루를 확인하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태식이 노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삼촌, 잠깐.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게 다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 돈이 어디서 난 건지 형사님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는 형사들 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신고자이자 피해자인 양 그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척하는 진한 기름기가 묻어 있었죠. 우리 삼촌이 땅 보상금으로 받은 돈이 40억이에요.
그게 지금 이렇게 무너 사는데 쓰이고 있다고요. 정상입니까? 이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40억이라는 숫자가 공기 중에 펼쳐졌습니다. 갑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고를 한 당사자니까요. 팔짱을 끼고 서 있었는데 태식의 말을 들으면서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조카라는 사람이 삼촌의 재산 규모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에 올리는 게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자료 안을 좀 확인해도 될까요? 박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절차였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박순경이 자루 쪽으로 다가가기도 전에 태식이 주머니에서 뾰족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확인 빨리 해드리죠, 뭐.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자루 한쪽을 그었습니다. 잠깐요. 박순경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루 밑부분이 길게 찢어지며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대형 피문어들이 쏟아졌습니다. 붉고 무거운 덩어리들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툭, 툭, 툭 연달아 떨어졌죠. 살아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떨어진 문어들이 다리를 뒤틀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노인이 움직였습니다. 쭈그려 앉았습니다. 두 무릎을 바닥에 꿇다시피 하면서 손으로 문어 한 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콘크리트에 쏠리면 문어살이 상할까봐 손바닥으로 받치듯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아까 돈을 낼 때처럼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게, 그러나 분명히 두 번째 문어를 들어 올렸습니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팔짱을 끼고 서서 내려다봤습니다. 삼촌, 좀 이렇게까지 할 거 없잖아. 그 말에 갑수가 자기도 모르게 태식을 쳐다봤습니다. 그 말을 하는 태식의 얼굴에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빛이었죠. 노인은 듣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은 것인지 네 번째 문어를 들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워서인지 문어살에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의 장화 앞에 물이 고였습니다. 찬물이 손마디 사이로 흘렀습니다. 그 순간 갑수는 뭔가가 목구멍 쪽으로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미안함인지 부끄러움인지 분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신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이 장면 앞에서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노인은 5마리를 다시 담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6번째 문어를 들려는 손이 공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그 자세 그대로 아주 잠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노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어깨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깊은 바다 밑에서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처럼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치밀었다가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어깨의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손을 뻗어 문어를 들었습니다. 박순경이 태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증거물을 허가 없이 훼손하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보다 단단했습니다. 태식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확인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요, 뭘? 그 말이 끝날 즈음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무릎을 짚고 천천히 77회가 그 일어서는 속도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찢어진 자루를 보았습니다.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문어를 다 들어 담아도 자루를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천천히 태식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보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갑수는 그 침묵을 들었습니다. 저기, 자기 입에서 소리가 나왔다는 걸 갑수는 한 박자 뒤에 알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갑수에게 쏠렸습니다. 갑수는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가 새 포대자루 2장을 들고 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인 앞에 자루를 내밀었습니다. 노인이 갑수를 바라봤습니다. 갑수는 노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내렸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자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어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갑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노인의 뒷모습이 골목 저 끝으로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갑수의 가슴 한쪽이 알 수 없이 무거워졌습니다. 잘한 건가? 에 대한 대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은 다시 지구대로 불려갔습니다. 태식이 정식으로 진술서를 요청했기 때문이었죠. 지구대 조사실은 작았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셋. 벽에는 세로로 긴 거울이 하나 있었고 천장에 형광등이 조금 낮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사람들의 얼굴은 죄다 실제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법이죠. 엄 노인이 테이블 안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박순경. 태식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조사실 문 너머로도 그의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한 번씩 문 쪽을 향해 뭔가를 말하는 낮은 목소리가 흘러들어왔으니까요. 어르신, 매일 문어를 구매하시는 건 맞죠? 맞소. 어디에 가져가시는 건가요? 노인은 잠깐 테이블 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려놓아둔 낡은 배낭을 들어 올렸습니다. 배낭도 조끼만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어깨끈이 헤어져 있었고 지퍼 손잡이는 없어졌는지 노끈으로 묶여 있었죠. 노인이 노끈을 풀었습니다. 배낭 안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낡은 명부 같은 노트였습니다. 표지가 손때로 까맣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은 영수증 묶음이었습니다. 날짜별로 가지런히 정리된 연안수산에서 결제한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온 것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흑백이었습니다. 젊은 두 남자가 바다를 등지고 서 있는 사진. 한 명은 잠수복 차림이었고 한 명은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웃고 있었습니다. 박순경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나하고 우리 동생이요. 노인이 짧게 답했습니다. 동생분이 죽었소? 오래전에. 형광등이 울었습니다. 박순경이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손으로 쓴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여자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옆에 작게 메모들이 달려 있었죠. 무릎 수술 후유증, 오른손 사용 불가, 독거, 어제 많이 드심. 이름 위에 동그라미가 쳐진 것도 있었고 선이 그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문어를 드시는 분들인가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분이나 되세요? 요즘은 23이요. 여름엔 더 많고. 박순경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언제부터 이걸 하고 계신 건가요? 노인은 대답 대신 사진을 손으로 가만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조사실에 창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분명히 무언가 먼 것을 보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됐소. 그 말이 조사실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박순경은 수첩을 쥔 손을 내렸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 들은 건 아니었지만 이미 이 노인이 범죄와 관련 없다는 건 알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저런 노트를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렇게 날짜별로 영수증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런 얼굴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식이 들어왔습니다. 박순경이 제지하려 했지만 태식은 이미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죠. 형사님, 제가 변호사랑 통화했는데요. 성년 의견 신청 요건 충분히 됩니다. 오늘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노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삼촌, 그 배낭 잠깐 이리 줘봐. 손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배낭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태식의 손이 배낭 어깨끈에 닿았습니다. 아주 잠깐 둘이 배낭을 사이에 두고 마주 쥐었습니다. 박순경이 사이에 섰습니다. 증거물 및 개인 소지품은 당사자 동의 없이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태식이 손을 내렸습니다. 웃었습니다. 여유 있는 척하는 웃음이었죠. 하지만 그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 눈을 봤습니다. 배낭을 다시 무릎 위에 끌어안았습니다. 조사실 안이 그 어느 때보다 좁게 느껴졌습니다. 박순경이 태식에게 눈짓했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몸을 돌려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잠시 후 문 너머에서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너머에서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사 끝난 거 아닙니까? 제가 어르신 모시고 가야 해서요. 박순경이 일어섰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사진을 다시 배낭 안에 넣었습니다. 노트를 넣었습니다. 영수증 묶음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퍼를 닫고 노끈을 묶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배낭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이 아까처럼 조금 떨렸습니다. 이번엔 갑수도 없었습니다. 순경도 말이 없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혼자 낡은 배낭을 안고 앉은 노인. 조사실 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30년 전 겨울, 동해안 포항 북쪽, 지금은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죠. 그 두 가지는 달랐습니다. 무서운 건 피할 수 있지만 두려운 건 피하지 않으면서도 매일 그 앞에 서는 것이니까요. 엄칠성이 47이었고 동생 칠구는 43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컸습니다. 형 칠성은 잠수부였고 동생 칠구는 해녀들을 배에 태우고 물 위에서 기다리는 일을 했습니다. 형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동생이 위에서 줄을 잡았습니다. 동생이 떨면 형이 물 밑에서도 알았다고 했죠. 그 줄 하나로 형제는 서로를 느꼈습니다. 그해 11월 물이 유독 깊었습니다. 해녀들 사이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 바다 밑에 전복이 많다는 말이었죠. 한번 들어가면 한 철 먹고 살 수 있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런 소문은 거짓말처럼 들려도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형 칠성이 먼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칠성의 귀에 물이 차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앓던 귓속 염증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죠. 의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형은 물통을 챙겼습니다. 오늘 못 들어가면 이 기회를 놓친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칠구가 형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형, 오늘 내가 들어갈게. 네가 무슨 잠수를. 아직 실력이 안 돼. 얕은 데까지만 들어갈게. 형이 시범으로 보여준 거 다 봤잖아. 칠성은 동생의 얼굴을 봤습니다. 겁이 없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형을 걱정하는 마음이 겁보다 컸습니다. 칠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 몫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것을 내놓는 사람. 그날 칠구가 물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두 번째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줄이 흔들리다가 멈췄습니다. 칠성은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귓속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지만 칠성은 깊이 들어갔습니다. 동생이 보였습니다. 수심 12m 아래서 칠구는 의식을 잃고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끌어올렸습니다. 해안으로 올라왔을 때 칠구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수병이었습니다. 깊은 물속에서 너무 빨리 올라오면 생기는 병이었습니다. 바다가 사람 몸 안에서 반격을 하는 것처럼 관절과 가슴이 막혀 들어가는 그 시절 어촌에는 그걸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시 병원까지 데려가야 했는데 도로가 없었습니다. 백길로 2시간, 다시 차로 1시간. 칠성은 동생을 등에 업고 달렸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멀었는지는 칠성의 등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는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칠구는 3일을 더 버텼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시간과 잠깐 돌아오는 시간을 오가면서 칠성은 그 3일 내내 동생 옆을 지켰습니다. 병원복도 의자에서 쪼그려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셋째 날 새벽 칠구가 눈을 떴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맑았습니다. 형? 나 여기 있어. 칠구는 잠시 천장을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 문어 다리 하나만 씹어봤으면 좋겠다. 칠성은 굳었습니다. 어릴 때 형이랑 시장 갔을 때 있잖아. 옆집 아줌마가 문어 삶아 먹는 냄새. 그때 형이 다음에 사줄게 했잖아. 칠성은 기억했습니다. 사줄게 라고 했습니다. 언제냐고 물으면 늘 다음에 였죠. 가난한 집에서 문어는 명절에나 구경할까 말까 한 것이었고 다음은 늘 다음이었습니다. 칠성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금방 사올게. 동생 손을 한번 꽉 쥐었다가 놓고 병실 문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근처 시장이 어디냐고. 간호사가 한 정거장 더 가면 있다고 했습니다. 뛰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어를 파는 곳을 찾았습니다. 삶아달라고 했어요. 다리 하나만. 빨리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삶아줬습니다. 뜨거운 문어 다리 하나를 신문지에 싸서 들고 칠성은 다시 뛰었습니다. 병원 입구를 뛰어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달렸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칠구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침대 곁에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가셨어요. 칠성은 문어 다리를 든 채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뜨거운 김이 아직 신문지를 뚫고 올라왔죠. 동생의 얼굴은 편안했습니다. 칠성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동생 손 옆에 문어 다리를 내려놓았어요. 차마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했어요. 그냥 거기 두었습니다. 동생 곁에. 그 기억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3시가 되면 칠성의 2발을 시장으로 이끌었습니다. 문어값이 아무리 비싸도 상관없었습니다. 칠성에게 그건 값이 아니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지구대에 한 사람이 더 찾아왔어요. 5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짧은 흰 머리카락에 검은 패딩 점퍼, 무릎 보호대를 양쪽에 차고 있었죠. 이름은 정숙래. 30년 전 엄칠구와 같은 배를 탔던 해녀 출신이었어요. 지금은 퇴직한 몸이었죠. 무릎 연골 수술을 3번 받고 나서 더 이상 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 뒤로 2명이 더 들어왔어요. 70 넘은 남자, 손목에 깁스 흔적이 아직 남은 어부. 그리고 휠체어를 탄 80대의 해녀 한 분이었죠. 박순경은 그들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저희가 칠성이 오라버니 때문에 왔어요.
순례 씨가 말했죠.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그 양반이 매일 뭘 하는 사람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박순경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순례 씨는 앉지 않았어요. 서서 말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이 말을 준비해 온 것처럼. 동해안 산동네 낡은 슬레이트 집. 엄칠성이 30년 전부터 빌려 쓰는 그곳에 매일 오후 4시 몸이 상한 은퇴 해녀들과 부상 어부들이 모였어요. 많게는 25, 적게는 15명. 그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었죠. 문어 보양식이었어요. 엄칠성이 직접 삶고 직접 잘랐죠.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고 그리고 자리를 봐가며 앉혔어요. 무릎이 안 좋은 분은 낮은 자리에, 허리가 아픈 분은 등받이 있는 데에. 한 번도 빠진 날이 없었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제삿날에도 20년을 봤어요. 저 오라버니가 하루도 빠진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순례 씨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근데 신권으로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라버니한테 물어봤더니 동생한테 주는 돈이니까 구겨진 돈은 안 된대요. 조사실이 조용해졌죠. 박순경은 노트 위에 뭔가를 적으려다 멈췄어요. 갑수도 그 자리에 있었죠. 신고자로서 참고인 진술을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아침 일찍 나온 참이었어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조사실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대화를 고스란히 듣고 있었죠. 자기가 신고한 노인이 20년째 이 일을 해왔다는 말을. 갑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무릎 위에 놓인 자기 손을 내려다봤죠.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순례 씨가 배낭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걸 경찰분들께 드리래요. 오라버니가 저한테 맡겨뒀던 거예요. 배낭 안에서 파일 케이스 하나가 나왔죠. 두꺼웠어요. 조카 태식이 한 짓이 다 들어있대요. 변호사한테 이미 사본은 넘겼고 이게 원본이래요. 박순경이 파일을 받아 펼쳤어요. 기획부동산 사기 관련 계약서 사본, 피해자 진술 확인서, 인감증명서 위조 내역, 그리고 엄칠성 명의 토지 관련 서류에 태식이 임의로 서명한 흔적, 날짜별로, 항목별로, 법무사 직인이 찍힌 검토 의견서까지. 박순경이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죠.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모르죠. 오라버니는 말이 없는 사람이니까. 순례 씨가 의자에 앉았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오라버니가 이거 준비하면서도 매일 3시에 나갔어요. 문어 사러.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말이 조사실 안을 한 바퀴 돌고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태식은 지구대 앞 주차장에 외제차를 세워놓고 변호사와 통화 중이었죠. 성년 의견 신청서 오늘 중으로 접수하고 정신감정 의뢰는 내일 아침에 바로 넣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찬 날씨였지만 빛은 맑았죠. 태식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40분. 3시 전에 끝내고 싶었죠. 3시가 되면 또 저 노인이 시장으로 가버릴 테니까요. 그 반복을 이제 끊어놔야 했어요. 지구대 유리문이 열렸죠. 박순경이 나왔어요. 그 뒤로 다른 경찰관이 2명 더 따라 나왔는데 사복 차림이었죠. 태식은 통화를 끊고 선글라스를 내렸어요. 조사 끝났어요? 삼촌은요? 박순경이 태식 앞에 섰죠. 엄태식 씨,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저요?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인감증명서 위조 혐의도 포함돼 있어요. 태식의 입꼬리가 굳었죠. 그게 무슨 소립니까? 저는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고 사본은 법무법인 측에 이미 전달됐고 원본은 저희가 오늘 오전에 접수했습니다. 피해자 진술도 3건 확보돼 있고요. 태식이 주차장을 슬쩍 돌아봤어요.
차까지 거리는 7걸음쯤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 7걸음을 뗄 타이밍이 없었죠. 사복 경찰관 2명이 이미 양옆에 서 있었으니까요. 변호사가 있어요, 나는. 변호사 없이는 말 안 합니다. 연락하셔도 됩니다. 일단 동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갑이 나왔어요. 태식이 한 걸음 물러섰죠. 잠깐만요, 잠깐. 이거 다 오해예요. 우리 삼촌이 뭔가 오해를 한 거라고. 내가 얼마나 삼촌을 생각하는데. 말이 길어졌어요. 빠르고 높아졌죠. 그때 지구대 문이 다시 열렸어요. 엄노인이 나왔죠. 주황색 구명조끼, 까만 장화. 태식과 노인의 눈이 마주쳤어요. 노인은 멈추지 않았죠. 천천히 걸어 나와서 태식 앞에 섰어요. 말이 없었죠. 고함도 없었어요. 노인은 그냥 태식을 바라봤죠. 그 눈 안에는 분노가 없었어요. 적어도 겉으로는. 다만 오랜 세월이 쌓인 것들이 말없이 그 눈빛 안에서 출렁이고 있었죠. 태식이 시선을 피했어요. 삼촌, 나는 그냥 삼촌 잘 되라고 한 거야. 그 돈이 다 날아가면 어떡하냐고. 나는 그냥 걱정이. 노인이 입을 열었죠. 내 아버지가 살아 있었으면. 태식이 굳었어요. 뭐라 했을 것 같으냐? 그 말이 끝이었죠. 노인은 돌아섰어요. 태식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수갑이 채워졌어요. 딸깍. 그 소리가 주차장 바닥에 짧게 떨어졌죠. 누군가 숨을 들이켰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요. 엄노인은 이미 시장 쪽으로 걷고 있었죠. 오후 3시까지 아직 10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3시, 연안수산 앞에 엄노인이 나타났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리어카를 끌고 수조 앞에 섰죠. 가장 크고 가장 붉은 피문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이거 10마리 주소. 갑수는 카운터 안에 있었죠. 노인을 보는 순간 할 말이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라고도 하고 싶었고, 몰랐습니다. 라고도 하고 싶었죠. 하지만 막상 입을 열려고 하니 뭐가 먼저 나올지 몰랐어요. 그냥 문어를 담기 시작했죠. 1마리, 2마리, 3마리. 어르신. 노인이 갑수를 봤어요. 오늘 자루는 제가 드릴게요. 갑수가 두꺼운 새 자루를 꺼내 내밀었죠. 노인이 잠깐 갑수의 손을 받다가 자루를 받았어요. 아무 말이 없었죠.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언덕길 입구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죠. 옆 가게 아주머니가 리어카 옆으로 나왔어요. 아무 말 없이 리어카 뒤를 잡았죠. 건너편 건어물 가게 아저씨도 따라왔어요. 젊은 아르바이트 청년도요. 어느새 4사람이 리어카를 함께 밀고 있었죠. 경사진 언덕길을 올라가는 리어카가 전보다 가벼웠어요. 노인은 앞에서 끌었죠. 뒤에서 사람들이 밀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장화 소리, 바퀴 소리, 자갈 위 발소리만 섞였어요. 산동네 슬레이트 집 마당에서 낮은 웃음소리들이 새어나왔죠. 오늘도 어김없이. 노인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그 어른들이 눈을 들었어요. 왔어요, 오라버니. 순례씨가 일어섰죠. 노인은 자루를 내려놓고 잠시 마당을 둘러봤죠. 형광등 하나가 처마 밑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군불이 들어가는지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죠. 된장 냄새가 났어요. 따뜻하고 짭짤한 냄새. 가난하지만 온기가 있는 냄새였죠. 노인은 장화를 벗고 마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로부터 사흘 뒤, 엄노인은 동해에서 차로 2시간 떨어진 읍내 공동묘지를 찾았죠. 야트막한 언덕 위, 주변에 소나무가 몇 그루 서 있는 자리였어요. 비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엄칠구. 1951년, 1993년.
노인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들고 온 보자기를 폈죠. 삶은 문어 다리 하나. 하얀 사기 접시 위에 얹힌 것이었어요. 늦었다. 짧은 말이었죠. 노인은 그 말을 하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죠. 겨울 동해의 바람이 여기까지 따라와 뺨을 스쳤어요. 노인이 천천히 웃었죠. 주름이 깊은 오래 살아온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닌, 다만 오래 걸린 무언가가 마침내 닿았을 때의 그런 얼굴이었죠. 엄칠성 노인은 여전히 다음 날도 3시에 시장에 나타났어요. 그 다음 날도요. 리어카 바퀴 소리가 시장 골목을 울렸죠. 삐걱삐걱. 오래되고 낡은 소리였지만 이제 그 소리가 들리면 갑수는 자연스럽게 수조 쪽으로 걸어갔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세상에는 있으니까요. 약속은 지키는 사람 것이 아닙니다. 받지 못한 사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